안녕하십니까. 문박사입니다. 2,900만 원. 여러분, 이 돈이 뭔지 아십니까? 2,900만 원이면 웬만한 국산 중형 세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2,900만 원을 걷어서 딱 한 회사에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부부가 합치면 5,800만 원, 3인 가족이면 8,700만 원. 가족 단위로 생각하면 집 한 채 보증금이 날아간 셈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을 다 합치면 7조 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3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7조 원으로 살아난 회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배 다 세워버리겠다고. 그것도 법까지 손에 쥐고서요.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집 한 채의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장사할지는 내가 정한다. 간섭하면 가게 문 닫아버린다. 그 피해가 어디로 튀든 상관없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번에는 이 협박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7조 원의 진짜 주인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지금 이 순간부터 불과 3주 뒤입니다. H&M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날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그 이후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이전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타임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대통령이 직접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판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SK해운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H라인 해운도 부산으로 갔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앞두고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판이 부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선사들조차 미래 가치를 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7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 H&M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H&M 육상노조 750명이 결사 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꺼내든 무기가 총파업입니다. 회사 전 직원이 1,350명인데 그중 750명이 배를 세워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H&M 직원 중 나머지 600명, 즉 해상노조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어차피 1년 내내 바다 위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뭔 상관이냐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 전체 직원의 절반만 원하는 파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파업이 왜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지금 이 순간부터 불과 3주 뒤입니다. H&M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날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그 이후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이전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타임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대통령이 직접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판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SK해운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H라인 해운도 부산으로 갔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앞두고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판이 부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선사들조차 미래 가치를 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7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 H&M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H&M 육상노조 750명이 결사 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꺼내든 무기가 총파업입니다. 회사 전 직원이 1,350명인데 그중 750명이 배를 세워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H&M 직원 중 나머지 600명, 즉 해상노조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어차피 1년 내내 바다 위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뭔 상관이냐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 전체 직원의 절반만 원하는 파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파업이 왜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7조 원으로 연명하던 회사가 2020년 기적을 만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멈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류는 폭발했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댔고 항구마다 배가 못 들어와 난리가 났습니다. 배를 구하려는 화주들이 줄을 서면서 운임이 하늘을 뚫었습니다. H&M 입장에서는 로또를 맞은 겁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1년 한 해에만 H&M 영업이익이 7조 원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10년 가까이 쏟아부은 돈 전체를 단 1년 만에 다 벌어들인 겁니다. 화려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빚더미에서 살아난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사가 이만큼 벌었으니 우리도 그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7조 원의 이익은 H&M이 특별히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만들어낸 일시적 특수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가 다 같이 돈을 번 시기였습니다. H&M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얻어 걸린 이익이었습니다. 2022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서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2024년 7월에 3,733포인트까지 갔던 게 2025년 말에는 1,656포인트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55%가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부활한 회사 안에서 진짜 문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정부는 H&M 매각을 시도합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정상화됐으니 민간에 팔아서 7조 원 회수하자. 하림그룹이 손을 들었습니다. 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딜이 깨집니다. 채권단, 즉 정부 측이 팔긴 팔되 당분간 경영감시는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림 측은 내 돈 주고 사는데 시어머니 노릇 계속 하겠다는 거냐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H&M은 다시 정부 품에 남았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인이 너무 많은 회사가 됐습니다. 산업은행도 주인이고 해양진흥공사도 주인이고 정부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영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 진공 상태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태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오너는 없고 정부는 멀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강한 실력 행사가 가능한 집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노조입니다. 한진해운을 기억하십니까? 2016년 한진해운도 파산 직전에 노조가 강경하게 버텼습니다. 그때도 파업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파업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왜 팔리지도 않고 결정도 못하고 표류하게 됐는지입니다. 매각 실패 이후 H&M 경영진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정부가 빨리 부산으로 옮기라 쪼고 아래에서는 노조가 옮기면 소송 걸겠다고 찌릅니다. 결정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는 전형적인 주인 없는 공기업의 딜레마가 터진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지역 공약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백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항로보다 거리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바로 부산입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이미 이전했습니다. SK해운이 갔습니다. H라인 해운이 갔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산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에 판이 깔리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처럼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거기 있는 회사들이 정보도 빠르고 네트워크도 튼튼해집니다.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판의 핵심이 되어야 할 H&M이 꼼짝 않고 있습니다. 육상노조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효율선입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언제 부산까지 데려가냐. 금융사도 다 여의도에 있다. 서울 떠나면 네트워크가 끊긴다. 둘째,
인력 유출입니다. 직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가족, 자녀, 학교, 집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부산 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억지로 보내면 다 퇴사할 거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방 발령의 막막함,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이 판에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3월 10일, 주총 일정인 3월 26일보다 15날이 빠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파업을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노동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됩니다. 파업의 법적 위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적용 범위입니다. 이전에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만 해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H&M 사태와 무슨 관계냐고요? 3월 10일 이 법이 시행됩니다. 3월 26일 H&M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 사이 딱 15날 주총에서 이전 안건이 다뤄지기 전에 H&M 노조는 이미 법적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가 됩니다.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걱정이 크게 줄어들고 법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전을 강행하면 파업하겠다는 노조의 협박이 이제는 빈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노조는 파업을 선언하고 이번에는 법이 노조의 편입니다. 이전을 강행하면 파업을 하면 물류대란, 물류대란이 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조를 법으로 막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H&M 전 직원 1350명,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육상노조 750명, 해상노조 600명. 지금 죽어도 못 가겠다고 결사 반대하는 건 육상노조입니다. 이분들은 서울 여의도 본사 빌딩에서 일합니다. 가족도 수도권에 있고 집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부산 이전은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반발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해상노조 600명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1년 내내 바다 위에 떠 있는 분들입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차피 배 위에 있는 자신들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파업 주도 세력은 전체 직원의 절반 조금 넘는 육상노조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상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해상노조도 결국 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상노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 현장에서 파업의 연대 압박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관망하던 해상노조도 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적 원양선사 H&M의 배가 멈춥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조금 넘는 육상노조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물류동맥이 멈출 수 있습니다. 1350명의 결정이 5천만 명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H&M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물건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납기를 못 맞춰 위약금을 무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수입 원자재를 제때 못 받아 공장이 멈추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국민 지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H&M이 투입됐습니다. 국적 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역시 국적 선사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국가 물류망을 지켜야 할 그 회사가 본인들의 근무지를 지키기 위해 그 물류망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수출 기업들은 납기를 못 맞추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노조가 이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협상 카드로 씁니다. 우리 건드리면 나라 전체가 피곤해진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방패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7조 원을 준 국민이 파업이 일어나면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그 청구서를 다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7조 원을 내서 살려놓은 회사에게 물가 인상이라는 형태로 2번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혼란이 HMM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 도미노, 매각 무산 위기입니다. 산업은행은 7조 원을 회수하고 싶어합니다. 최근 지분가치 재산정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동원그룹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수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경영자라면 지금 HMM을 사겠습니까? 샀다가는 당장 노조와 전쟁을 해야 하고 핵심 인력은 다 나가겠다고 하고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게다가 파업이 터지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걸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동원그룹도 일단 관망하겠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 국민 손실입니다. 매각이 안 되면 산업은행은 7조 원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산업은행 손실은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7조 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그 손실을 메우는 건 또 국민 세금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 나쁜 선례입니다. 만약 HMM 노조가 이번 총파업 위협으로 부산 이전을 막아낸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적 자금을 받은 다른 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쓰게 됩니다. 국가가 살려줬는데 정작 국가 정책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직접 체감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물류 대란 때 이분이 겪은 일입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부품을 받아야 하는데 배편이 없어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납기를 못 맞춰 바이어에게 위약금을 냈습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다짐했다고 합니다. 국적 선사 하나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게 HMM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다시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HMM 파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요.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부산 북항 인근에서 일하는 항만 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HMM이 부산으로 오면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 원, 일자리가 2만 개 넘게 생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분들에게 HMM 이전은 단순한 회사 이전이 아닙니다. 내 자녀 세대가 부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파업 하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본사 직원 750명의 결정이 부산 항만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가슴을 다시 철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일정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됩니다. 3월 26일 HMM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이전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3개의 날짜가 올해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운명을 가릅니다. 뉴스에서 HMM 관련 소식이 나오면 이 맥락 위에서 읽으십시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공적 자금, 기업의 도덕적 해이, 법 제도의 충돌, 국가 물류 인프라에 미래가 걸린 사안입니다. 둘째, 노란봉투법이 내가 속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십시오. HM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해운업뿐 아니라 물류, 건설, 제조 등 하청 구조를 쓰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종사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이 법의 영향권에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파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건 곧 그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살린 기업이 국가 정책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직원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은 HMM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의견 하나가 이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립니다. 7조 원의 진짜 주인은 노조도 정부도 아닌 국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HMM은 세금 7조 원으로 살아난 실질적 국가 소유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부산 이전을 거부하며 총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그 파업에 법적 방패를 달아줍니다. 파업이 터지면 대한민국 물류동맥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물가로 돌아옵니다. 7조 원을 내서 살렸는데 파업으로 또 한 번 값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회사 이전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적 자금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번에 노조가 이긴다면 앞으로 공적 자금을 받는 모든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원칙을 관철시킨다면 공적 자금의 의미와 국가 인프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집니다. 치킨 게임입니다. 정부가 물러서면 국가 정책의 실패이고 노조가 물러서면 노조 집행부는 힘을 잃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 결과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수출 현장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부산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과 물가 오르는 걸 지켜보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7조 원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